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분해라는 개념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벡터량의 분해. 이 분해는 우리가 벡터량의 지금 합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이 분해는 이 벡터량 합의 반대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벡터량 합의 역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벡터량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벡터들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서 든 그냥 역학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런 A라는 벡터하고 보통 힘은 뭐 F로 나타내는데 그냥 여기서는 제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또 B라는 힘이 여기 작용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었죠. 이걸 내가 C라는 벡터라고 할게요. 즉 A라는 벡터량하고 B라는 벡터량 두 개가 더해진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더한 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 건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이 물체에다가 이런 C라는 힘을 작용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 C라는 힘을 작용했을 때 우리가 C라는 힘이 작용했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는 것을 연구한다고 생각해 본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C는 비스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C가 A 더하기 B 더가 작용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좀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벡터를 일부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C라는 벡터를 A 더하기 B로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벡터량을 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이 어디서 사용되는 거 하니 우리 여러분 역학에서 역학을 만약에 공부했다면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여기 비스듬한 이런 빗면 위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 빗면을 따라서 쭉 미끄러져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왜 이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 하니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이런 F 이게 중력인데 이 중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내려오는 것이 이 빗면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체에 실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이지만 중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중력을 분해해서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로 보는 거죠. 중력을. 그렇게 봐도 전혀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가해졌지만 나는 이 현상을 해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개의 힘이 가해졌다고 생각해도 전혀 물체 운동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렇게 두 개로 분해해서 생각하는 이런 기법을 우리가 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어진 한 벡터 여기에 이 중력하고 주어진 한 벡터 여기에 이 C 벡터를 분해할 때 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들어보면 얘를 꼭 A 더하기 B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봐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봐도 좀 잘못 그랬죠. 이렇게 봐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 C라는 벡터를 D라는 벡터에다가 E라는 벡터가 더해졌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C지만 A, B로 분해할 수도 있고 D로 분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말고 내가 편한 대로 얼마든지 분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분해 기법들이 가끔 비교적 빈번하게 물리학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 차, 분해 이런 얘기를 해서 비교적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연산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 가지 연산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잠깐 얘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앞필이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벡터량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뭘 했냐면 벡터량이라는 게 뭐고 스칼라 곱이라는 게 뭐고 상등이라는 것이 뭐고 그쵸? 그다음에 합차 분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이 벡터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다 갖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논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량의 합차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식을 다룰 때하고 똑같이 교환 결합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F, K 이게 하나의 벡터고 여기 MG라는 벡터가 있고 이게 하나의 MA라는 벡터다. 이런 식을 하나 봤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N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MA다. 이 각각이 지금 무슨 뜻인지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뭔가가 더해졌어요, 벡터들이. 그리고 얘가 이 벡터하고 최종적으로 같다라고 돼 있고, 이거 보니까 스칼라 곱으로 돼 있고, 그쵸? 하여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걸 내가 기하학적으로 만약에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하고 얘를 더하고 그 결과를 또 얘하고 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덧셈을 어떻게 한 줄 아니까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벡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좋아, 여기 일단 더하기를 합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문자식을 다룰 때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먼저 더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얘하고 더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하고 이놈을 먼저 더하고 나서 그쵸? 나중에 얘하고 더해도 되는 거고, 즉 이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결합 법칙인 것이고, 이거하고 이걸 더할 때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더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 교환 법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벡터량을 처음 접하는 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했지만, 연산의 관점에서 이 벡터량들이 덧셈과 뺄셈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마치 문자를 다루듯이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역시 이 덧셈 뺄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벡터식들은 전부 다 이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치 문자처럼 예를 들어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n을 여기다 쓰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써서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지금 n이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양쪽에다 이 두 개가 완전히 같다라고 했으니까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주면 이 n에다가 마이너스 n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이쪽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이항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벡터식에서 양변을 스칼라 곱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마치 문자처럼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을 때 양변을 전부 다 5씩 이렇게 곱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의 연산들이 이제는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고, 5라는 이 수뿐만이 아니고 어떤 스칼라량을 양변에 곱하는 작업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이 공식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양변에다가 무슨 질량을 이렇게 곱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산의 관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단 이 덧셈 뺄셈에서 중요한 것이 그 방향성, 이 벡터량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만 딱 넘어가면 이제 그 벡터량으로 표현된 식을 다룰 때는 그 방향에 대한 것만 주의를 하면 얘를 마치 문자 취급하듯이, 문자식 취급하듯이 비교적 자유롭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벡터량의 기초적인, 벡터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벡터량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가 지금 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불충분하고, 이제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양에다가, 이 벡터량에다가 좌표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이 벡터가 실제로 살아요.
그죠? 좌표를 도입하기 전까지 벡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좌표를 도입해야 그 벡터량 하나하나의 크기와 방향이 객관적으로 부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